너무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준비는 해왔는데요. 이 보시면은 쭉 무슨 그래프나 이런 거 있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한번 쭉 제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를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경제가 지금 올해 막 어렵다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보다 하반기 들어가면은 나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약간 희망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부 다 뭐 신문에서 보면 퍼펙트 스톰이다, 뭐 복합위기다 그러는데 지금 올 상반기까지가 좀 약간 힘든 상황인데 하반기 들어가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 저희가 저금리하고 저물가로 너무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집값이 오를 때도 그 대출을 막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저금리인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요즘 어떤 특이한 상황으로 이렇게 지금 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렇게 높은 금리가 계속 유지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금리가 지금 현재는 거의 최근 최고 높은 곳까지 와 있지만 이게 좀 떨어지겠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신용대출이나 어떤 주택담보대출 할 때 뭐 1%대 후반 신용도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요. 2%대 이러한 저금리 시대는 이제 다시는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금리 뭐 환율 주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켜 가지고 뭐를 하던 간에 너무 빚을 많이 져 가지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리 때문에 상당히 힘든다는 거를 좀 유의를 하고 뭐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차례가 이렇게 형 경제 상황 관련 주요 이슈인데 이게 물가하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한국 그러니까 일본하고 중국 빼놓고는 모든 나라가 지금 다 금리를 아주 급속하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23년도 경제금융 전망인데요. 첫 번째 세계 경제 전망하고 두 번째 국내 경제 전망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치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발표를 했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거를 왜 그렇게 됐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주요 금융 변수 전망은 금리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느 정부나 어느 중앙은행이나 이거를 전망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망했다가 틀리면은 틀릴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좀 나중에 틀리면은 그럴까봐 안 하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이리저리 시장에 있는 그런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3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의 전망입니다. 저의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 및 세계 글로벌 경제 관련 리스크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뭐 나눠가지고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 경제 및 투자 관련 시사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예전에 이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준이라고 하는 이런 중앙은행은 정부의 그냥 하나의 조직이었습니다. 조직이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왕이나 옛날에는 왕이었죠. 아니면은 뭐 독일에도 옛날에 그 중앙은행이 있었는데 정부가 이 선거로 이긴 지금 뭐 비단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고 한국은행이 있다고 예를 들면은 이게 선거로 이긴 대통령이나 이 정부는 항상 돈을 풀라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잘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선거에 이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전에 1930년도에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그렇게 돈을 풀었더니 그때 막 그 화장지를 사는 것보다는 그 돈으로 화장지를 쓰는 게 더 나은 그러니까 막 물가 상승률이 몇만 배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부하고 독립적인 어떤 중앙은행을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쪽에 금융에 좀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찍어내는 양을 결정을 하고 금리를 결정하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낫겠다 싶어서 약간은 우리가 상권 분립이라고 뭐 돼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그 법원이 있고 이제 국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독일 같은 데는 헌법에
중앙은행이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거는 아니고 우리나라는 있는데 그 헌법에는 한국은행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중앙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은 한국은행의 7명입니다. 근데 총재를 비롯해서 한국은행 총재 이제 회장님이죠. 그래서 7명인데 대통령이 임명은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임기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4년인데 그동안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 나가라고 하면은 뭐 나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선진국일수록 그거는 그 어떤 중앙은행 제도의 어떤 근본적인 걸 건드리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막 80년대, 90년대는 초반까지는 대통령이 나가라 그래서 뭐 나간 분도 있어요. 옛날에 그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조순 총재라고 뭐 이런 양반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조차도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외국 자본들이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확 나가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데도 함부로 이렇게 중앙은행에 있는 그 7명의 위원들이 임기가 4년이거든요. 그 4년을 채우고 그냥 갑자기 나가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미국은 뭐 당연히 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요 밑에 보시면은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옛날에 80년도에 막 이렇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20몇 %까지 갔었거든요. 미국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낮지만 얘네도 15% 정도까지 갔고요. 이때는 물론 뭐 오일 쇼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근데 쭉 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7월 달에 물가가 6.3%까지 갔어요.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고 높은 거는 맞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97년도에 이때 외환위기 있었을 때 환율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하는 바람에 이때 막 연간으로 7.5% 정도 이렇게 물가가 오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옛날에 그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이렇게 막 20, 30% 이런 물가는 없지만 지금 6.3%까지 올라가 있는데 미국 같은 데 보시면은 얘네는 7, 80년대 우리보다는 좀 낮지만 10%에서 한 15% 정도의 물가 상승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네 10% 가까이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막 금리를 올려가지고 물가를 우선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빨간 거 보시면 물가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는 이 마이너스 성장이 계속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성장을 좀 희생을 시키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게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고물가는 그 코로나나 뭐 러시아 전쟁에 따라서 원자재가 지금 자동차 이렇게 신청하셔도 뭐 기아나 현대차 신청하셔도 막 1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품이 수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전쟁이나 이 코로나19로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완전히 이렇게 봉쇄를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이런 원자재 공급 불안 때문에 이렇게 물가도 올렸지만 사실은 코로나19가 있었을 때 너무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이거 위기다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덜 풀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M2라는 게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미국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지금 70년대도 안 풀은 돈을 이만큼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는 이렇게 공급 측에 의해 가지고 이게 원자재 공급 불안도 있지만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90년대 중반 이후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보시면은 요게 지금 이 녹색 선을 그은 게 2%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물가는 2% 정도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0%라든가 물가가 떨어지면은 기업들이나 이런 데도 생산 같은 걸 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약간 이렇게 조금씩 안정적으로 올라가야지 이제 생산도 좀 하고 소비자들도 그 정도는 감수하고 물건도 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90년도서부터 지금 요 사건 되기 전까지 물가도 거의 요 선에서 붙어 있고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나 최근에 코로나 위기 빼놓고는 이렇게 성장률도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대가 거의 종료가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이게 기준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국은행이나 미국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이 2021년서부터 조금 올리고 작년에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미국은 뒤늦게 막 이렇게 3.75%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국이 0.25에서 4.50이니까 작년 4월서부터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8개월 동안에 3.75%를 지금 올렸거든요. 이게 역사상 진짜 가장 빠른 속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먼저 올리기 시작했는데 허겁지겁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3.25니까 미국보다는 그 상황이 올리는 속도가 훨씬 느린 거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한국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부분은 이게 이제 이 한국 기준금리에다 미국을 뺀 게 여기 플러스, 그러니까 한국이 높은데 이렇게 음영진 네 군데는 미국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지금 더 높거든요. 이렇게 따지면은 한국에다가 예금 안 하고 한국 채권보다 미국 채권이 그 이자를 많이 주니까 미국으로 돈이 유출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환율이 작년 9월 12일에 1440원까지 갔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보면은 그 한국이나 미국의 어떤 투자가 채권이나 예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금리에 의해서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기준금리는 한국보다 지금 미국이 높아도 아직 채권 같은 거, 국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정도하고 비슷하고 미국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일본보다도 국가 신용 등급이 높은데 그래도 한국의 10년짜리 국채를 사면은 이자를 국채를 여러분들이 만약 사면은 한국에서는 거의 한 3.8%나 4%를 줍니다. 근데 뭐 미국이나 이런 데가 기준금리는 높아도 3%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뭐 자본 유출이 일어나 가지고 환율이 이렇게 막 되면서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번에도 이게 예를 들면은 한 1, 2년 정도 지속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이게 예를 들면 뭐 3, 4년 정도 계속 지속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역정된 거를 그렇게 뭐 우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환율이 저번에 1440원까지 갔는데 시장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1500원이 약간 그 위기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1440원까지 갔거든요. 작년 10월에. 그래서 진짜 이거 1500원 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이 보면은 외환위기 때 저희 IMF 때 1960원까지 갔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70원까지 갔었는데 저번에 1440원에서 그쳤는데 앞으로도 뭐 이 이상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늦어도 3월 달에는 다 종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금리 차도 그렇게 안 벌어지고 그리고 여태까지 되게 걱정이었던 게 우리나라하고 지금 중국 경제가 밀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때 보시면은 이게 원달러 환율이고 요거는 N달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는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이렇게 싸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N달러니까 이렇게 내려갔던 건 일본 돈은 달러당 N이 낮아졌다는 건 일본 돈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으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위안도 그렇고 이렇게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한국 경제도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 돈이 싸지면은 한국 돈도 싸져가지고 인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중국이 그 제로 코로나를 포기하고 지금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어떤 소비나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더 좋아질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옛날처럼 1,440원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각국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경기를 일부러 안 좋게 만들어가지고 물가를 잡으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죠. 올려서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사람들이 막 물건을 막 살라 그러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건을 좀 덜 사게 만들려면은 그 금리를 막 올리면은 사람들이 물건 같은 거 소비를 안 하고 좀 저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금리를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이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겠죠. 뭐 예금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고 그러니까 시장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은행도 대출 금리를 올리니까 이렇게 되면 소비가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면은 소비가 줄고 투자도 줄기 때문에 우리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죠. 이게 성장률하는 이 성장도 이렇게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일부러 성장을 줄이려는 게 지금 최근에 이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한 그 전망인데요. 이건 뭐 쭉 보시면은 결국은 2023년은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면서 물가도 올해보다는 낮아지지만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그래서 세계경제 성장률 보시면은 이거는 각각 한국은행, IMF, OECD, 블룸버그라는 그 일종의 금융 통신사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수많은 그 IB 은행들, 그 투자은행들의 전망치를 다 이렇게 집계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올해가 아니라 22년도에 세계 경제가 3.1% 했는데 올해 23년엔 2.2, 다 이게 올해보다는 훨씬 낮죠. 그리고 교육도 보면은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었던 게 2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거의 전의 거를 거의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가도 지금 보면은 미국이 7.7인데요. 미국이 아마 9.3까지 갔다 7.7이고 한국은 6.3까지 갔다가 지금 12월인가 11월이 5.0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보시면은 유로 지역이 지금 10.6이잖아요. 이게 유럽. 거기는 아시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때문에 석유하고 천연가스가 막 몇십 배씩 뛰고 해가지고 지금 물가가 이렇게 제일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내년도 성장률은 세계경제 성장률은 다 낮다. 그런데 2008년도 그랬거든요. 그때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근데 그때하고 차이점이 2008년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이제 주택 시장이 좀 이렇게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그때는 미국이 하도 안 좋은데 중국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미국이 안 좋아도 중국이 주도를 했는데 지금은 미국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모든 나라들이 이거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자 이런 게 됐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있고 뭐 유럽하고 지금 미국도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뭐 전기차 보조금 준위 안 주기 때문에 유럽하고 지금 미국도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보다도 이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이 국제 간의 어떤 협력 체제나 이런 게 그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낮다는 게 지금 현재 약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낮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 미국은 뭐 0% 중반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미국이 작년 21년이고 이게 이 20년 코로나 때고 그 전이거든요. 2019년에 2.3에서 코로나 때 마이너스 3.5, 21년도에 곧바로 회복을 했는데 회복을 해서 2022년이 아직 안 나왔는데요. 대충 1.8 아니면 1.9인데 올해 2023년에는 0.5 내지 0.3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지역은 보시면 마이너스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일본은 뭐 항상 고만고만하게 1.2, 1.8이고 중국이 이제 문제인데 중국이
코로나 이전에 많이 졌다고 해도 6% 이상, 중국은 지금 5% 이하로 성장하면은 체제가 좀 위협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코로나 때도 얘들은 2.2% 성장을 유지했어요. 그러다가 21년도에 8.1%인데 작년에 해봤자 3%밖에 지금 안 됩니다. 작년에 워낙 중국 자체가 봉쇄를 해가지고. 근데 올해 풀어봤자 지금 중국이 한 4.5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08년에는 중국이 막 8%, 9%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여간 이 중국이 옛날 2008년 그 위기 때처럼 그렇게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지금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아세안도 부진하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주요 국가거든요. 신흥시장국 보면은 2003년도가 2002년도보다는 다 조금씩 이렇게 낮습니다. 이렇게 낮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 마이너스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도 이게 세계 경제인데, 물가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이나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올해 8.8%였는데 6.5%, 미국도 올해 8% 정도였는데 내년 돼도 3%에서 4%, 유럽은 5, 6, 영국도 되게 문제입니다. 지금 영국도 이게 영국하고 유로니까, 유로는 영국을 제외한 유로화를 쓰는 18개국 국가거든요. 근데 여기가 유럽이 지금 인플레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 신기하게 이제 중국하고 일본만 전혀 물가 걱정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가 말고 원유 가격, 이거는 전체 물가고요. 가만히 있어봐. 혹시 휴지 좀 있어요? 땀이 나네요. 저희는 저기 공공기관 건물이라 가지고 이게 좀 기온은 낮는데 여긴 좀 덥네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안에서 저기 패딩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나눠줍니다. 이 오리털 파카를 그래서 또들 한 여름에도 뭐 27도인가 그렇고 겨울에도 18도인가 19도인가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 좀 저희보다는 훨씬 덥네요. 예, 아까는 일반적인 물가를 말씀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뭐 그냥 다 이게 전망입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도 작년에 상반기 중 120달러 하하다가 지금 이게 이제 석유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뭐 두바이가 있고 서부 텍사스 WTI가 있고 브렌트유, 이제 영국 옆에 북해에서 나오는 그게 있는데 대충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가가 한 80달러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유가는 이것도 보시면은 이거는 뭐 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급이 있고 빨간 게 공급입니다. 그리고 수요가 있고, 아무래도 수요가 더 있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0에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건 초과 공급이라는 거고, 이렇게 아래로 가 있는 거는 초과 수요라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초과 수요가 있으면은 유가는 비싸겠죠. 그래서 이때는 공급이 딸려요. 공급이 딸리니까 이 작년 1사분기, 2사분기 때는 120달러를 상회했어요. 근데 이게 차츰하면서 공급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작년 하반기서부터 지금 해가지고 80달러 정도로 내려왔는데, 이거 전망을 다 하거든요. 전망을 하는데도 계속 앞으로 공급이 우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유가는 이 120달러 정도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하고 지금 한 80달러 정도입니다. 그래서 애들 국제 유가를 전망한 애들도 보면은 2022년도는 다 100달러가 넘었는데 23년에는 뭐 이렇게 해봤자 한 90달러 정도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뭐 상당히 좀 이게 아마 11월 달 전망치일 거예요. 최근까지 하면은 80달러 정도로 지금 내려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게 유가는 떨어질 게 확실한데, 근데 이제 변수가 있죠. 이렇게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든 뭐
러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제재를 강화하든가 미국이 이렇게 하도 유가가 높으니까 이게 전략 비축유라고 미국이 계속 자기들 생산하는 석유나 이런 거를 비축을 해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구입이고 이건 방출했어요. 이때 보면은 그 유가가 하도 높았기 때문에 미국이 탱크에 있던 거를 다 방출을 이만큼 했습니다. 근데 방출을 하면 얘들도 이제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앞으로 이게 채워 넣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채워 넣으면은 유가는 좀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이게 유가는 대충 한 80에서 90 정도 사이에 많이 안 오를, 이 120달러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게 이제 그 예상입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비철금속이 있고 철광석이 있고 뭐 천연가스가 있는데요. 그 다 결국은 조금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작년 초반처럼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철광석하고 비철금속이 틀린 게 철광석은 어디나 경기하고 상관없이 일정하게 쓰입니다. 근데 이 철광석은 중국이 절대적이거든요. 모든 뭐 비철금속도 중국이 절대적이지만 이 보면은 철광석인데 중국이 수요가 70%예요. 그다음에 알루미늄 구리도 거의 중국이 한 50%가 넘고. 그런데 철광석은 중국의 그 수요인데 중국이 지금 안 그래도 리오프닝이라고 이제 얘들 그 위드 코로나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도 조금 오를 가능성은 이게 있고 비철금속은 2020년도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지금 마이너스 14% 초반에 막 올랐다가 이게 떨어졌는데 여기 지금 하다가 지금 현재는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철광석 값은 오르고 있고 비철금속은 그동안 이게 너무 많이 그 올랐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고 철광석은 이제 이게 조금 중국 때문에 오르는데 이것도 뭐 예전 이렇게처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처럼 오를 가능성은 없다. 결론적으로는 비철금속이나 철광석이나 천연가스 곡물 가격도 우리 2022년도 상반기처럼 그렇게 오를 가능성은 많지 않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국내 기관 성장을 보면은 뒤에 뭐 계속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성장률을 저희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장을 어떻게 그 측정을 하실 것 같아요? 자, 한국 경제가 2.몇% 성장했다. 그걸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거를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건 이제 뭐 경제교과서나 사회책에 나오지만 통조림을 만든다고 생각해보면 황도,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면 농부가 이제 해가지고 그 복숭아를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확을 해서 그걸 어떤 유통업자한테 넘기면은 뭐 100원에 넘겼다. 그러면 플러스 100원이죠. 이 100원. 그 다음에 유통업자가 그걸 통조림 업자한테 또 넘겨요. 이문을 붙여가지고. 그 만약에 100원에 받아가지고 150원 받았다면 플러스 50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15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유통업자가 다시 통조림 생산업자는 그거를 다시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소비자한테 200원으로 팔았다 150원에 하면 50원이 되면은 그때 성장하는 거는 처음에 농부 100원, 유통업자 50원, 그 다음에 통조림업자 50원 해가지고 200원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장이에요. 그래서 올해 200원이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게 250원이 됐다. 그러면은 50원만큼 더 성장이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 많은 이거를 어떻게 그 측정을 할까?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이제 막 그 관세청이나 이런 데서 다 그 거래 내역이 있는 자기 테이프 같은 걸 다 받아가지고 그걸로 일일이 이제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산을 측정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 보면은 농부가 100원을 가지고 있고 유통업자도 50원, 통조림업자도 50원 있으면 이 사람들이 쓸 거 아닙니까? 어디선가. 쓰면은 그거를 집에 갖다 주면 집에서 소비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 통조림업자는 자기가 번 거 중에서 이건 좀 설비를 고쳐야겠다 그러면 투자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성장은 크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우리 같은 개인들 민간이 하는 소비, 기업이 하는 투자,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게 또 남으면은 외국에 수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입
제외한 순수출이라고 하는데 그거 플러스 정부도 또 소비를 하거든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근데 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성장은 우리 개인들이 쓰는 소비, 기업들이 하는 투자, 그 다음에 수출, 그 다음에 정부가 돈 쓰는 거. 요 네 가지로 다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게 결국은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2.6% 아직 확정치는 안 나왔는데 작년에 2.6% 아마 성장했을 겁니다. 근데 내년은 1.7%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올해 2023년 올해 1.7% 예상하고 내년에 좀 낮아서 2.3%로 예상하는데 이거는 쭉 전망한 기간이에요. 이 보면은 노무라라는 기간, 일본 은행은 한국이 마이너스 1.35까지 이제 성장한다고 돼 있고 뭐 1%, 1.1%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다 합쳐 보면은 대략 한 1.5% 정도 한국이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니까 올해보다는 2.6%는 훨씬 나빠지는 거겠죠. 근데 이 쭉 보면은 저희가 그 경기가 좋다 나쁘다는 잠재 성장률로 보거든요. 근데 잠재 성장률이라는 건 모든 생산 요소를 풀 가동해가지고 물가나 이런 게 아주 오르지 않게 하는 최대한의 그 생산할 수 있는 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넘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다 아시겠지만 인구도 감소되고 뭐 여러 가지가 나빠가지고 잠재 성장률 자체가 옛날에 70년대는 막 7%, 9% 그랬다가 지금 한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2.6%면은 이걸 넘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그런데 내년에는 이거 아래가 되는 게 올해는 이거 아래가 된다는 게 확실한 거니까 되게 나빠진다는 거죠. 근데 2024년에는 이거보단 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뒤에 나오지만 상하반기로 나누면은 올 상반기에는 1.3% 그러니까 엄청 나쁜 거죠. 그러다가 하반기에는 대충 이 2% 비슷한 이 플러스 2.1까지 가니까 상반기까지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이제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쭉 보시면 그냥 읽어보시면 수출은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가 올 4, 4분기부터 좋아진다고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수출 그거니까. 근데 설비 투자도 지금 뭐 다 안 좋고 건설 투자 안 좋고 소비도 이렇게 다 지금 뭐 금리 상승이나 자산 가격 조정이라는 거는 물가도 부담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소비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또 가진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한 것도 손해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뭐 안 하게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정부도 지금 여태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재정 지출 좀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정부도 이제 수출을 안 하니까 이거를 다 플러스한 성장이 뭐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은 그냥 표입니다. 그래서 21년도에 4.1% 성장했는데 작년에 2.6%, 올해 1.7%인데 상하반기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수출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자세하게 놓은 건데 이렇게 쭉 보시면은 반도체가 여기 반도체가 지금 초과 공급 상태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 게 다 초과 공급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요때 되면은 초과 공급이 이제 해소가 되죠. 이게 4, 4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가트너라고 되게 유명한 건데 거의 맞아요. 그래서 올 4, 4분기에 반도체가 좀 좋아지면은 우리도 수출이 좋아지니까 요때까지는 나쁜 거고요. 다 여기는 뭐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설비 투자 증가율이 지금 여기 계속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때 좀 하반기 가면은 요때 계속 지금 마이너스고 금액도 지금 뭐 여기 계속 이때보다는 낮아졌는데 별로 좋아질 게 없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지금 조금씩 이 투자가 둘이 합친 게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했을 때 사실 반도체 삼성전자나 이런 건 별로 타격을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이런 데 차입금 자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IT 기업들이나 반도체는 그런데 여기 정밀 기계, 1차 금속 이런 데는 차입금 의존도가 다 30% 정도 되기 때문에 요런 쪽이 이제 좀 금리 인상하면은 좀 타격을 입을 거고요. 건설 투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 계속 지금
계속 마이너스죠. 여기 계속 마이너스고, 이것도 지금 주거용 건물 투자인데 여기 착공 면적을 보시면은 이게 희한하게 줄지를 않아요. 지금 2023년까지 대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줄어야 착공이 좀 줄어야 되는데 안 좋으면은, 근데 지금 현재 예상되어 있는 게 올해까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더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계속 착공 면적이 이렇게 줄지를 않으니까 올해까지는 계속 미분양이나 이런 게 최소한 올해까지는 해가지고 주택시장이 올해까지는 안 좋을 걸로 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 같은 경우도 요새 펜트업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참았던 게 그냥 확 뭐 이게 분출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행이나 레저 이런 게 그런 게 좀 컸습니다. 뭐 골프도 그렇고 막 이렇게 컸는데 지금 금리도 상승하고 있고 물가 부담도 되고 주가도 떨어지고 뭐 부동산도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점점점 줄어들 것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우리 성장에는 관계없는 국외 소비, 바깥에 여행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이렇게 지금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되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여기부터 보면은 내국인 지금 출국자 수 전망도 보면은 이렇게 급속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 가서 쓰는 거는 사실 성장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국내 소비는 여기 지금 재하 같은 경우는 꺾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비스 여행이나 이런 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하여간 국내 소비는 조금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러고, 소비자 물가는 작년에 2021년도에 2.5%였어요. 사실 이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2% 내외에서 이게 아주 바람직한 건데 갑자기 2022년에 5.1%로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근데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4.2%, 평균이 4.2니까 1월, 2월도 아마 5% 가까이 나오다가 평균 4.2 되다가 연간으로 3.6인데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이죠. 근데 보시면은 하반기 3.1은 좀 참을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미국이나 금리 인상은 거의 늦어도 제 생각에는 3월 달에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이 물가 보면은 요때는 물가 자체가 안 높기 때문에 특별히 더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그 분기마다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5.6, 4.2니까 요게 이제 24년도 가면 2.5 저희 목표대로 오니까 요번 하여간 결론은 물가도 상반기가 이제 완전히 그 크리티컬한 그런 그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물가는 이제 실제 물가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도록 하는 거는 원자재나 이런 게 또 반등할 수가 있고 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는데 저는 뭐 사실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전기 도시가스 인상폭을 올해 이제 그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요게 조금 좀 물가를 더 올릴 수 있는데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왕창 올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취업자 수도,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연간으로 보면은 21년도에 이제 37만 명 하다가 올해는 좋았습니다. 사실 올해가 경기가 하반기부터 안 좋았다 그래도 이게 매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만 명이 이렇게 늘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보시면은 완전 9만 명으로 이렇게 확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사실 물가하고 관련된 게 이제 임금인데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물가가 오르면은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다시 그게 물가를 올리고 이러한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가장 두려워하는데, 지금 현재 상용직 정액급여는 그 작년에 상당히 좀 뭐 어느 정도는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가가 워낙 오르니까 이 급여가 안 오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다시 이게 막 더 오르면은 다시 물가를 올리고 하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장기 평균이 대충 3.5% 정도였는데 작년 3, 4분기가 이제 4.5였거든요. 근데 뭐 물가가 거의 5%니까. 근데 이제 요게 좀 더 줄어야 되는데 어쨌든 물가에 달려 있는 거겠죠. 경상수지가 지금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21년도에 저희가 883억 달러 흑자를 봤는데 작년에 250
200달러인데 올해는 280달러입니다. 그래서 뭐 신문에서 무역 수지가 뭐 계속 적자라 그러는데 무역 수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심플하게 그냥 상품의 수출입만 가지고 달러를 얼마나 버냐 그거거든요. 근데 경상수지는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 본원소득 수지 뭐 서비스 수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서학개미라고 미국에다가 엄청난 그 투자를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투자를 많이 해놨는데 그러면은 뭐 배당금도 받고 저희가 이제 주식 팔면 이득도 받잖아요. 그것까지 다 플러스한 경상수지는 물론 21년보다는 줄었지만 250달러 작년이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280,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적자가 되면은 진짜 자본 유출을 막 두려워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경상수지는 아주 안정적으로 이렇게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무역 수지만 적자라고 이렇게 좀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뒤에 나오지만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인 거는 전부 다 기름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값 이런 거고 작년도에 무역 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였지만 수출은 또 사상 최대였거든요. 근데 워낙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가 그걸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여기서 사실 기준금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월 10일 현재 3.25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은행에서 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0.25% 아마 인상을 해갖고 3.50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럼 얼마냐? 3.50 아니면 3.75거든요. 그래서 1월 아니면 2월 달에 또 한국은행에서 회의를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야 3.75에서 끝나고 3.50에서 요번에 올리고 안 올리겠다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다 이제 금리가 더 오르는 거는 이제 막바지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1월 10일 현재 4.25에서 얘들은 4.50 이렇게 밴드로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12월 14일에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미국은 0.75% 이걸 뭐 한 번에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하지는 않겠죠. 한 두 번에 걸쳐서 2월 또는 3월에 얘들이 회계가 있거든요. 2월, 3월에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5.0에서 5.25 그러니까 이만큼 더 느리는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다 시장의 예상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은 3월이 되면은 한국은 1월, 2월 얘들은 2월, 3월에서 3월이 되면은 금리는 이제 더 오를 어떤 요인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국이나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하는 올 하반기까지는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물가가 떨어지는 걸 확실히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더 오르진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일부 투자은행이나 이런 애들은 한국은행이 얘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마 8월이나 4, 4분기 9월 이후에 내리고 미국도 아마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3, 4분기까지는 적어도 금리는 그 오른 상태에서 유지를 하다가 올 4, 4분기나 내년 초에 돼서 금리가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고정으로 하거나 변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신용대출은 뭐 고정은 거의 없으니까 다 변동인데 그 고정금리 대출, 주택담보대출 할 때 지표금리라고 저희가 하는데 이런 거는 장기금리예요. 그래서 보면은 금융채 5년 요게 이제 고정금리 대출의 지표금리거든요. 이거 플러스 뭐 가상금리에다가 신용도 해가지고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금융채나 국고채 10년 얘들은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보통 이제 고정금리 대출을 결정할 때 은행들이 결정할 때 쓰이는 어떤 지표금리 벤치마크 레이트라고 그러고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나 변동금리 대출을 하는 게 요 3개월짜리 뭐 금융채도 있는데요. CD나 뭐 여기는 적지는 않았지만 뭐 뒤에 나오지만 코픽스 뭐 이런 거나 이제 금융채 이런 거 6개월짜리가 이제 변동금리인데요. 이 잘 보시면은 이미 고정금리 대출이 되는 장기금리는 이때 엄청 올랐다가 좀 내려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얘가 올라가봤자
요까지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정금리 대출은 더 고정금리 대출의 지표가 되는 이 금리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단기금리는 지금 하도 한국은행이 막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CP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장도 좀 이상하고 해가지고 막 그때 뭐 레고랜드 신문에 보셨겠지만 그것 때문에 김진태 뭐 도지사가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만큼 올랐거든요. 근데 CD도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변동금리 대출의 지표가 되는 단기금리는 경우는 상승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고정금리 대출 지표가 되는 이런 장기금리는 이때 한참 왕창 떴다가 지금 좀 꺾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반기 중에서 좀 변동성을 보이는데 하반기 중에서는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대출이나 이런 거를 고민하시면은 한 3월까지는 좀 지켜보고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특히 요즘에는 변동금리를 할까 고정금리를 할까가 저도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이게 뭘로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거를 좀 가이드를 얻으려면은 한 3월 정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를 한번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은행 대출금리도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모든 대출금리에 이제 가중평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신용도에 따라서 8%가 넘는데 저희는 이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평균해가지고 이게 공식적으로 낸 통계거든요. 근데 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11월 장기 시장금리가 확 뛰었다가 12월 달에 좀 떨어졌는데 대출금리도 사실은 약간 내려왔어요. 지금 그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코픽스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변동금리 대출의 그 어떤 기준이 되는 단기금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은행연합회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이 변동금리 대출 얘는 계속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뭐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따라서 그냥 비례적으로 오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오르고 있지만 어쨌든 대출금리는 실질적으로 작년 11월, 12월 달이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은 지금 여태까지 원달러 환율이 흐른 게 미국의 연준이라는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막 엄청나게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달러가 우리 원화뿐만 아니라 유로화 뭐 일본 엔화, 위안화에 비해서 전부 다 강세를 그것 때문에 그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준이 긴축 완화라는 게 이제 금리 오를 만큼 올려서 더 이상 많이 안 할 것이다 해가지고 달러가 지금 약세로 약간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일본이 얘들은 여태까지 돈을 계속 풀었거든요. 일본이. 근데 일본이 사실상 금리 인상하는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역을 완화해가지고 중국이 소비가 늘어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이 잘 되기 때문에 위안화도 강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요새는 엔화가 강세, 위안화 강세면 우리 원화도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85원으로 하락했는데 오늘은 아마 1230-40원 정도 되니까 앞으로 그렇게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지금 올해 전부 다 한 것도 뭐 1,300원대고 이것도 이게 보면은 해외 주요 IB 이제 투자은행의 전망을 보면은 대부분 1,200원 이제 중앙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간상 이제 마지막으로 뭐 리스크 요인의 주가를 보시면은 제가 보시면은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작년에 주가 하락률이 24.9%예요. 이게 그러니까 2008년도에 41% 이후에 최고로 나빴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코스피가 2989까지 갔다가 결국은 2236으로 지금 마감하고 지금 현재 뭐 대충 2200하고 23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보시면은 미국에도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 기술주들이 많은 IT 기업이 많은 나스닥이 33%, 한국 코스닥은 24% 하락했고 코스닥은 34%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분기 이후에 반도체 경기가 좀 좋아질 걸로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게 큰 재미는 못 볼 것이다. 미국도 지금 워낙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4% 정도 오를 거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가 참 드문데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3,000 다 이하로 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요 3,000 거의 근접까지 갔거든요. 이 얘기는 주식시장에 대한 그 전망이 안 좋다는 거죠. 작년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건데 그 이유는 반도체 경기가 하여간 3분기까지 안 좋고 4분기에 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어디까지 전망이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참고인데 우리나라 역사상 주가가 연간으로 2년 연속 떨어진 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밑으로 된 게 다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오르는 거는 뭐 이렇게 연속으로 오른 적이 있는데 떨어지는 거는 연속으로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그 밴드가 이 정도니까 엄청나게 재미가 볼 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뭐 한 3분만 더 하고 여기는 이제 리스크인을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경제 리스크인이 뭐냐? 지금 곧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1, 4분기에 다 끝난다고요. 근데 그럼 모르죠. 또 물가가 갑자기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나가지고 되면은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 또 미친 듯이 막 2, 4분기 또 3, 4분기에 또 막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적다 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는 거고요. 이건 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완전히 지금 위드 코로나 들어갔거든요. 근데 신규 확진자 수가 보면은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는데 엄청납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은 다 열어놨는데 갑자기 또 문을 확 닫아버리면은 중국에서 원자재 뭐 이렇게 수입하고 이러는 그 어떤 기업들이나 다시 부품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막 봉쇄를 해버리면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은 우리는 하여간 제1의 수출국도 중국이고 뭐 중국 사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하여간 중국하고 경제에 저희는 너무 지금 밀접해요. 그래서 그게 좀 잘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빨리 다변화를 해야 되는데 너무 중국 의존도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이 공급망이 좀 좋아지다가 지금 러시아가 지금 거의 뭐 패전 위기에 몰려 있어가지고 걔들이 지금 뭘로 또 그걸 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이 만약에 이게 확전이 되거나 더 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되게 나쁘겠죠. 그리고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 막 있을 때 세계화 시대 막 그랬잖아요. 그래 보시면은 1990년도에 이게 리버럴라이제이션 해가지고 2008년도까지는 우리는 막 세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싼 지역인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에다가 부품 공장도 짓고 공장도 짓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망가졌습니다. 이거 괜히 중국이나 이런 거 뒀다가 이런 데다가 부품 공장 뒀다가 거기 막 미국하고 중국 갈등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어쩔 수가 막 곤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데서는 전기 자동차를 미국 북미 지역에서 만드는 자동차에만 감면 그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부품이나 이런 거를 그 컨트리 오브 컨선이라고 좀 한국말로 하면은 좀 걱정이 되는 국가에서 만든 부품이나 이런 거 쓰면은 아예 뭐 수입을 못하게 만든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근데 그 컨트리 오브 컨선이라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 세계화 시대 때는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싼 데다가 공장을 짓고 이렇기 때문에 물가도 낮아지고 그런 게 되게 큽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분절화라 그래요. 분절화. 그래가지고 뭐 리쇼링 해갖고 미국도 공장들 자기네 그 나라로 오라 그러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대구로 복귀하는 어떤 저 기업들한테 막 혜택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처럼 그래서 이 세계화 지수가 지금 처음으로 낮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계속 높아지다가 거의 전쟁 이후로 높아지다가 근데 이게 아마
가속화가 될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헤게모니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구조적인 거고, 국내 경제는 반도체 경기 회복이 4, 4분기에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우리나라는 타격을 좀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반도체가 거의 뭐 한 20, 30% 차지하기 때문에요. 저기 20%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반도체고 주택시장 경착륙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규제를 문 정권이 있을 때 한 거를 다 풀어버리기 때문에 경착륙은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이러다가 금리 좀 낮아지고 그러면 또 옛날처럼 또 주택 가격이 또 엄청 뛸까 봐 사실 걱정이 아니 올해까지는 그럴 리는 없는데 2, 3년 후에 만약에 금리도 조금 옛날처럼 낮아지진 않겠지만 지금 DSR하고 수도권 강남 빼놓고는 규제를 거의 다 풀었거든요. 뭐 다주택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어쨌든 지금 규제를 다 풀기 때문에 갑자기 막 주택 가격이 일본 같은 경우가 딱 50%가 55%인가가 도쿄의 집값이 일반적으로 그냥 93년도에 그 하락을 하면서 한 20년 동안의 그 장기 그 침체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 풀어주는데 우리는 뭐 사실 여태까지 떨어진 거 생각하면은 호가나 이런 거는 뭐 반 떨어졌다 그러지만 그냥 그 지수로 이렇게 부동산원에서 하는 지수로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지금 평균 한 20%도 안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 2년 동안. 대구는 좀 약간 더 떨어졌는데요. 그래서 근데 대구도 마찬가지고 올해까지는 미분양이 대구는 지금 제가 알기로 1,800호인가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많고요. 한 25% 차지하고 대구는 올해까지 거의 미분양이 올해 이 상태로 가면 거의 2만 호 가까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풀어주고 대구는 다 풀었으니까 뭐 외지인이 와서 사든 어쨌든 이렇게 경착륙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요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금 시장 요거는 뭐 테크니컬한 거기 때문에 빼고요.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이 되게 크지만 긍정적인 기회도 있다. 그러니까 낙관할 거는 아니지만 너무 비관해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경제 위기가 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지금 코로나 같이 가고 있잖아요. 엔데믹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사실 뭐 종전될 수도 있고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되면은 경기가 우리 생각지도 못하게 올 하반기에는 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장 잠재력이 이렇게 뭐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우리가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 이건 그리고 구조개혁 이거 뭐 윤통도 지금 3개 뭐 노조하고 그거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구조개혁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큽니다. 여기 보면은 특히 최근 한 15년 동안에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가지고 공급망도 거의 다 중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중국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되는 게 저희 과제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고령화나 이런 게 일본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정부가 그래서 공적 연금이나 뭐 이쪽에 의료 지출을 지금 손을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쪽에 연금이나 의료보험 쪽에도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거의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실 때 장기적인 시기에서 너무 빚을 내서 하시면은 금리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예금 금리가 뭐 아직 4%지만 정기예금 그러니까 예금하고 나머지도 이렇게 섞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경기가 부진한 거는 우리나라 자체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대외 요인이 너무 나빠요, 사실은. 대외 요인.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이 우리 내년에 1% 중반이지만 아까 보셨지만 주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에도 다른 나라는 다 0%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낙관도 할 필요는 없지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무슨 사업을 하든 투자나 판매만 할 때요.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뭐를 이제 투자 결정이나 이런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